최근에 그 대선 후보,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캠프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캠프 분위기 뭐 호조의 상승세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 잘해야 되죠. 일단 뭐 그러니까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거는 확실하기는 네. 하는데요. 경계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흐름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데일리아인가에서 ARS, 그러니까 RDD 방식에서는 뭐 한 자릿수 차이로 나온 것도 있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안심번호,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꽤 차이가 나서 좀 안도하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 샤이 김문수가 꽤 있을 거다. 샤이 김문수가 있다. 네, 지금 사실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샤이 아니고 쉐임 김문수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지만 나중에 또 투표장에는 쏟아져 나올 분들이 네. 있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이틀 다 평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 지지층한테 약간은 좀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경계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고 지금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메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지금 이제 저쪽이 전열이 조금씩 정비되면서 살짝 그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로 보여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부자 bom조심 같은 아, 말씀이신데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그러니까요.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가 8% 나왔습니다. 네. 요즘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 보면 대략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 결과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9가 나왔거든요. 근데 갤럽은 5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득표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역시 20% 후반에 머물러 있는데요. MBS에서는 27, 그리고 갤럽에서는 29. 이준석 후보는 점체 지지율이 안 올라요.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지금.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MBS에서 7%, 그리고 갤럽에서는 8%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보수층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가지 않는 한 지지율이 네. 더 확장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나라 선거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보수에 실망했다 하더라도 보수가 20% 후반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샤이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영남 쪽에서는 지금 매우 화가 나서 또 실망한 지지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전화가 오거나 이럴 때 됐어요 막 그리고 팍 끊어버리거나 아예 이런 응답하지 사람, 않는 그런 네. 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지지세가 조금 더 확장된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30% 중반까지도 볼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2주 남았잖아요. 선거가. 2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달리기 하겠다고 막 지지층 자극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수층은 완전히 결집하지 못하고 진보층은 굉장히 결집이 잘 돼 있는 편이고 네. 중도층을 조사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거의 김문수 후보의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더 특별한 아주 어마어마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이 구도를 깨기는 매우 어렵다.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가장 전략 지역이 TK하고 PK 지역이잖아요. 네. 이게 이전 대선하고 좀 다른 게 민주당은 총역전을 해도 대선에서 겨우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회는 많이 보수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확인했잖아요. 막 200석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또 그 보수의 반동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PK, TK 지역을 왜 지금은 전략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은 과거에는 PK, TK에서 한 20%포인트 정도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거든요. 최소한. 근데 그걸 수도권에서 많이 하면 그러니까 충청권 캐스팅 보트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얻어가면 겨우 이기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구도가 아니니까 지금은 서울 수도권 충청권이나 다른 지역까지도 어느 정도 우세를 점하고 있으니까 네.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남권에서 표차를 줄여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이전에 득표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득표. 네. 예를 들면 경남 지역에서는 한 40% 초반까지 나오고 TK 지역에서는 한 30% 정도까지만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 민주당 민주화 이후에 박근혜 이제 당시 후보가 받은 게 51%가 조금 그렇죠. 넘었거든요. 네.
그걸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음. 과반 득표까지 가면 네. 그게 곧 국민 통합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 좀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결국 생각하죠. 대한민국의 운명이 TK, PK 지역에 되게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TK에서 30% 넘는 걸로 나왔잖아요. 한국갤럽에서. 그래서 조금 고무적이기도 한데 또 이게 1000명 샘플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쪼개다 그렇죠. 보면은 네. 사실 뭐 얼마나 표집이 됐나 생각해 보면 그 수치가 좀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 근데 우리가 30% 벽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 기록을 좀 갱신해 봤으면 하고 네. 부울경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TK를 3번이나 가시면서 그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고 또 만동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좀 지역구도 깨면서 TK에서 3자를 찍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흐름 얘기 나누는 사이에 정말로 빗길을 뚫고 오신 모습이 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외양으로 지금 그 방송 머리라도 말려야 방송국에 지금 되는데. 들어오신 비를 이정철 맞고 변호사님. 비를 맞고 그러니까. 다니시는 네. 그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네. 전철 타고 왔는데 그러셨군요. 내리니까 완전히 폭우처럼 뛰어오다가 다 젖어. 아, 정말로 어려운 걸음을 했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데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점은 TK에서 김문수 후보가 50% 언더로 내려간 측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대선 결과 보면은요, TK 지역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가 항상 한 70% 정도는 득표를 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20% 칸실이 넘는 정도 그렇구나. 득표율을 네. 기록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한 거 갤럽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48, 이재명 후보가 34,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6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34 나오는 것도 이것도 처음 보는 숫자예요, 사실은. 이거 다른 그렇죠. 어떤 선거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0%만 좀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TK도 대구하고 경북을 나누잖아요. 네. 근데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좀 선전했어요. 경북에서는 조금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대구는 박해요. 대구는 20%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대구도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TK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안동 유림에서도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조금 득표율이 떨어지더라도 TK에서는 이전보다 확연하게 많은 득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리고 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보수층이 10명이라고 하면 보수층 가운데 6명밖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 네. 중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TK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수층이 실망한 보수층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마뜩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수층이 꽤 많이 있다. 네. 그걸 막판 결집하려고 지금 뭐 온갖 노력을 네. 하는데 네. 안 돼요? 이게 글쎄요. 물론 아까 우리가 샤이층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아마 틀림없이 투표장으로 가려고 하고 맞아요. 또 계속 반명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이제 네거티브가 막 더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낫겠지만 이전에 민주당이 득표했던 것보다는 영남 지역에서 확실히 더 많이 득표하는 현상은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아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사실은 보수 진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인데 실제로 지금 갤럽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데 투표 당일에 좀 어떻게 될 거라고 관측하십니까?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 TK는 지금보다는 좀 격차가 붙을 거라고 봐요.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작년 네. 총선 때도 특히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은 굉장히 전화도 자주 받고 작년 총선 때도 사실 총선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맞아요.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거의 몰표가 저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판 결집이 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정확히 예측은 못 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이 추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어스 말고. 이제 19일 남았나? 18일 남았나? 18일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어스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게 이렇게 엄청난 무슨 외생적 충격이 생길 가능성은 없고. 없으니까. 네. 그러면 현재 그 구도는 안 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어디 가서 며칠 전에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3관왕 달성할 거다. 3관왕 달성한다.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보통.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530만 표 차이가 격차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더 크긴 했는데 그때는 막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맞아요. 보수가 분열했으니까 그때 빼고
이번에 이제 530만 표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20%또 20 오늘은 뭐 22% 되잖아요. 네. 저는 20% 정도 차이가 날 거라 보는데 18에서 20. 20이면 이제 유효 투표수로 하면 1%가 30만 표 정도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맞아요. 600만 표가 된다. 차이가. 네, 그 22%면 600만 표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다 득표율. 박근혜 당선됐을 때 51%. 그거는 많이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실 통계가 그렇게 팍팍 안 변합니다. 예. 대선 통계도 한 미세하게 변하는 거지. 예, 근데 한 52, 3%는 올 것 같아요. 52, 3%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금메달 2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 그 선거 당일날 이제 방송국에서 당선 확정 팡 때리잖아요. 네. 그렇지. 그 제일 그게 먼저? 밤 언제 때려지는 아. 그게 아, 제일 이거다. 예. 제일 빨리 빨리. 때린 게 역시 아. 격차가 제일 컸던 이명박 당선 때 네. 뭐 네, 확인해 보니까 밤 10시 47분이다. 아, 10시 47분에 때렸는데. 제 지금 벌써 생각에는 신나셨나요? 왜냐면 우리가 방송 방송 시간을 잘 빨리 잡은 끝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빨리 끝내시죠. 11시부터 할 예정이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10시 좀 넘으면 확정이 뜨지 않겠나. 네. 아니, 이 제가 볼 추세는 때는- 안 변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너무 늦었는데 그래요? 그럼 몇 방구석 시야?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갈 봐서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왜 혹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네. 아까 지역별로 제가 말씀 안 드린 데가 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최대한 붙여놓고 영남에서 격차를 줄여주면은 과반 이상의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민주당에서 많이 우려했던 데가 서울이었어요. 서울이 많이 보수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젊은 층이 또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지니까 경기도 쪽은 좀 더 진보화되는 경향이 있고 서울은 그러니까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갤럽 거 보면은요. 네. 서울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이에요. 김문수 28, 이준석 8. 인천 경기 이재명 55, 김문수 26.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워요. 이준석 9.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서울에서도 격차가 확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김문수 후보가 30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55까지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있는 데서 나머지 이제 전체 인구 4분의 1 정도라고 가정하면 충청, 뭐 제주, 그다음에 강원 이런 지역은 한 반반씩만 우리가 생각해도 영남권에서 격차되는 거를 훅 하고 줄여주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가운데에서도 경남 지역에서 이전에 경남하고 부산에서 지난 대선 때는 그 이재명 윤석열 후보 격차가 네. 한 20%포인트 이상 났어요. 근데 그거를 10% 안쪽으로 줄이거나 만약에 5% 정도까지 줄여준다면 네. 좀 53 넘어가는 숫자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가 이명박 때 그 찾아보니까 이제 개표 시작하고 뭐 한 1시간. 그러니까 전국의 고르게 3% 이상 개표가 돼야 되거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됐을 때가 어. 뭐 1시간도 채 안 됐더라고요. 한 40분 금방 하는구나. 네. 때부터 당선 유력이 쫙 떴더라고. 야. 근데 처음 시작부터 이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가장 기대받는 위대한 어떤 후보가 나왔고 지금 보수는 최악의 지금까지 후보들 중에서도 너무 최악의 후보가 나오다 보니 이미 시작부터 기울어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아니. 이게 투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분노 투표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뭐 열받아 있는 원인 거예요. 제공자가 네.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네. 김문수는 같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든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벌였어. 이게 아직도 그 분노감이 삭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상욱 의원이 전북 익산시에 내려가서 네. 이재명 후보를 직접 만나고 포옹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대변인님. 네. 저희는 이제 여러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이 합류하면서 좀 세를 불려가고 있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요. 제가 또 강남병 지역위원장으로 그렇죠, 지역에 그렇죠. 네. 있으면서 또 네. 바닥 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구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좀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까지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심정이 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20대
21대 총선하고 22대 총선을 비교를 해보면 네. 22대 때 우리가 의석도 더 많고 전체적으로 그 득표율도 높아졌지만 이 강남권은 다 떨어졌어요. 한 21, 그러니까 20년보다 24년에 한 4, 5%씩 떨어졌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리고 부산도 왜 전재수 의원 하나 빼고는 이제 네. 전멸했잖아요. 핫삭스레 예. 네. 거기도 굉장히 여론조사 흐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들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의 역풍 비슷한 게 불어서 이번에도 아마 대구랑 강남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그럼에도 생각해요.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는 민주당으로의 이적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 김상욱 의원이 아직 입당 여부는 안 밝혔지만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춘추관장 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이분도 보니까 민주당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에서 그 당직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 누군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라면서 튀어나왔는데 네. 이런 경향이나 흐름들이 굉장히 과거와 달리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불탄 배에서 저는 뛰어내리는 좀 달리 느낌. 보는데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에, 우선 그 민주당은 제가 이제 마지막 좀 신경 써야 될 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거를 신경 써야 돼. 안 나오는 너무 거를.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재 지지자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네. 어차피 될 거. 아, 될 거. 될 거니까 내 안 가도 되잖아요. 저쪽은 그래도 내라도 가야지. 이렇게 그쵸, 되면 맞아. 격차가 붙습니다. 심리 싸움이 됐을 때. 예. 물론 승부에 영향은 안 주겠지만 그래서 그 뭐 김민석 의원이 뭐 긴장해야 된다. 백병전을 치러야 된다. 백병전은 아닌데 공중전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막 잘 될 거야. 뭐 우리 이런 데서는 그래 말해야 돼. 어려워 이러면 또 시청자들이 막 욕할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 전투를 하는 분들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 분들이 이쪽을 지지한다. 네. 최상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홍준표 지지자들이 뭐 이쪽을 한다. 한다. 제가 보기 그런 건 전부 본인들 챙겨 먹기 위해서 입신양명이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홍준표 지지자 볼까요? 저 구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오늘 제가 오전에 그 이재호 장관님 또 뭐 민주당 안 그래도 그 얘기 궁금했어요. 의원님 가까우시니까. 만났다. 네. 저 장관님 통화도 하고 장시간 얘기도 듣고 또 이상돈 교수님도 네. 중앙대. 뭐 네. 접촉했다. 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우선 홍준표 지지자 거는 그분들이 너무 굶었거든. 아, 배고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사상 이념, 뭐 민주주의 이런 관심 없습니다. 예. 제가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면은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밥그릇 자리 이거 이해관계자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홍준표가 뭐 여태까지 뭐 제대로 한 게 없. 뭐 이번에도 나와서 그냥 결승전도 못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지자들은 분명히 그 나이도 많은 분들이던데 맞아요. 평생 홍준표 밀어줬더니 뭐 먹는 게 없어. 지는 대구시장도 하고 윤석열이한테 90도로 막 해가지고 충성 바치고 다 챙겨 먹었잖아. 니는 많이 묻다 아이가 이건데 우리는 많이 굶었다 아이가 이거야. 너 따라가고 우리는 먹을 게 없다.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를 읽는 눈이 굉장히 정확해요. 이렇게 챙겨 먹는 걸로. 앞으로 5년 다음 정권도 여기가 가져오기 힘들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거가 대목이거든요. 장사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정치적 장사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대목이거든요. 이게 대통령 선거가 제일 큰 대목이고 내년 지방선거 있죠.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또 오잖아요. 계속 오거든. 먹거리가 많어. 예. 이때 벌어야 되는데 이거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그럼 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재호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래, 너무 궁금합니다. 이재호 전 장관이 궁금하세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이재호 장관은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아니 그 이재호 장관님이 오늘 방송 나가지에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여기 얘기할 거리를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엄청 장시간 설명하시더라고요. 장시간. 네. 네, 그 동아일보 단독으로 기사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 기자가 쓴 거는 일단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뭐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들이 이재호 이사장을 찾아가서 영입 제한을 강력하게 했고 선대위에 네. 합류해 선대위 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예, 예. 그 찾아오신 분이 뭐 노웅래 전 의원,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 두 두 명.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노웅래 의원은 은평구의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할 때 제자라고 담임이었대요. 하는데? 예. 고3 때. 그리고 또 이재호 교사 노웅래 학생. 네. 그리고 또 중앙대는 오셨다며 노웅래 의원. 네. 또 이분도 중앙대 오. 나왔으니까 또 대학교 선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스승의 날 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아, 15일이니까. 그러다가 뭐 설날 추석 때 항상 인사하러 왔다. 근데 오는 김에 이제 다른 의원 두 분도 그 중앙대 후배래 그 두 분 다. 그런 차원이지 뭐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선대위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다. 근데 아닌데 왜 그렇게 왕창 썼을까요? 동아일보 기자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의도의 무슨 중식당에서 만났는데 식사 마치고 뭐 하여간 시작할 때인가 엘리베이터에 우연히 그 동아일보 타 기자를 있었다? 만났대요. 그래 그 기자가 이제 이제 이렇게 만나는구나 해서 좀 추측성 기자로 쓴 것 같아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내용에 보니까 기사 내용이 그냥 소설로 쓴 게 아니고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 김문수하고 민중당도 옛날에 같이 하고 인연이 깊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혁명동지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그 운동권 때. 세상에. 예. 그 이재호 장관은 완전 난민전이에요. 난민전 모르시죠? 남민전 알아요? 남미요? 아니, 남민전. 남민전. 몰라요. 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네. 그 박정희 대통령 북한 아니에요? 돌아가시던 그런 느낌이? 1979년에 터진 네. 그 간첩단 사건이에요. 그 수계 두 명을 사형시켰어. 근데 거기에 가담자야 이재호가. 그러니까 자생적 북한 빨갱이. 그게 난민전이에요. 이름도 무시무시하잖아. 네, 난민전. 그런데 이제 재심으로 무죄 받았어요. 그거 꼭 말씀을 해달라고. 네, 재심 무죄를 받았다. 김문수도 그때 이 가담자다 해가지고 이제 수배 당하고 해서 잡혔어. 그런데 한 몇 달 고초를 당했는데 이제 검사가 임마 이건 아니네 해서 이제 빼고 예. 그 삼천교육도도 끌려갈 뻔했는데 이제 이거 한 몇 달 이러면서 삼천교육대는 안 끌려가서 그 네. 다행이라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혁명동지죠. 그래서 안 온대요. 민주당이 안 오겠다는 거죠. 이재호 그 민주 당연히 그거는 이사장님은. 그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정치적 조언을 해줬다 하던데 하나는 지금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조금 수정을 좀 하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재명 대한민국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옆에 서는 네. 선거 요새 때 서는 분들을 조금 달리 이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제안.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바꾸었어요? 아니 기사가 그렇게 났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하셨냐 하니까 그것도 다 그냥 기자가 알아서 쓴 거라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노웅래 전 의원 사제지가 아닌 노웅래 전 의원뿐만 아니고 민주당 의원 2명이 따라간 거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도 중앙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호 이사장을 영입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정찰병을 보내고 본인이 오라고 설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저는 이재호 장관님 말을 안 믿지. 예, 100%는. 아니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어제 이제 한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했겠지. 당연하죠. 정치하는 대선인데 그래서 현재 대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 중에 이것도 있겠네요. 아니 그 웃더라고. 아니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이재호 이사장의 평가는 어떻게 지배하게 됩니까? 누가 평가를 하나? 이재호 이사장이 본 이재명. 뭐 그냥 덕담을 많이 하시죠. 왜? 이게 중요합니다. 뭐 중앙대 후배다 이건 표에 큰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중앙대 동문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고향도 비슷하거든요. 두 분 다 경북이에요. 아 TK구나.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안동이죠. 이열은 영양이에요. 영양. 경북.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북이고, 그러니까 TK 표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두 분 다 나도 그렇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 경주이시 일가야. 이거는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경주 이씨 일가다. 네, 이병철, 이재호, 이재명 셋 다. 네, 그게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돌아가신 이상득 아, 진영이 그렇구나. 제가 전국 부회장이에요 지금도. 이준석은요? 경북 이씨가 그만 아니야. 아니지. 아웃이네. 경북 이씨가 아니야. 아 그게 좀 큰다는 그거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고 경북 예, 이씨. 전국에 한 50만 명 정도는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야,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일 가면은 무조건 밀어줘. 뭐 정당 안 봐요. 여기 지금 대변인한테 어필하시는 거죠, 지금? 지연. 아니 뭐 어필이 아니라네. 이재명 후보도 알고 계세요. 아, 실제로 알고 계시구나. 이미 예. 왔다 가셨어. 그렇구나. 3년 전에도 서울에 있는 게 이제 그 조직이 화수회라는 게 있고 네. 전국 조직도 있고 한데 3년 당연히 그 표가 얼마인데. 당연히, 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그 350만 표였어요. 아, 경기 그리고 씨. 이제 그때는 당내 경선 박근혜하고의 이게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때 박근혜를 이길 수 있었던 박근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 이명박은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뭐 지지하는 국회의원 이재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뒤집은 게 이 종친의 조직을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이 정치를 아는 거지. 전국의 조직을 만들고 특히 호남. 경상도는 박근혜가 그냥 8대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호남에서 2대 8로 뒤집었거든. 아, 제가 그런 호남 거였구나. 총 책임자였지. 야, 어쨌든 그래서 간에 잘 네, 이런 뭐 정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있는데 여하간 이재호 이사장 얘기도 나올 만큼 이재명 후보 캠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식인 것 같고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대선 캠프가 용산 빌딩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용산 빌딩 9층에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볼 했대. 난입을 했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의자에다가 알을 낳대.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비둘기는 내보내고 알만 이제 부화를 시키려고 키우는데 공교롭게도 비둘기 알이 통상적으로 17일에서 19일 사이에서 알이 부화가 된대요. 네. 근데 오늘 대선이 18일 남은 거야. 그래서 6월 3일 날 알이 깨질 수 있다. 아, 근데 미리 김을 빼면 어떻게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해. 깨 기세인데 이 사람이 안 근데 나오면 진짜로 알을. 어? 비둘기가 들어와서 알을 낳은 걸 두고서 지금 네. 그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하면 그 캠프에 계신 분들이 새 정치가 시작됐다. 새 정치. 야,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돼. 새 정치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캠프에서는. 아, 근데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낳고 예. 자기가 나갔다.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낳고 나가버렸다는 거지.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너무 김건희한테 중독된 느낌. 아, 이거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통 그거 하지 주부예요. 말라고. 전혀 와닿지 않아요. 어쨌든 전혀. 너무 내세우지 않아도 아니 될것 그리고 이제 같습니다. 이재명